자, 이번 시간에는 식생활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식품 구매라든가 또 잘된 구매는 제철에 어떤 식품을 싼 가격에 영양가가 풍부한 게 계절식품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할지 소량 소가죽 핵가죽 같은 경우에 소량으로 구매할지에 대한 것도, 구매하는 순서가 상하기 쉽다든가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 또 무거운 식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구매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식품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의 그 식품의 식품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보관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런 식품을 모두 구매해 와서 보관하고 관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식품이라는 것은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보고 관상용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섭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식생활을 잘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생적인 것 관리를 하느냐,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그 식품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생적인 관리, 안전에 대한 관리,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들을 다뤄보는 걸로 하겠는데, 이 학습의 개요를 본다면은 특히 우리가 음식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조리 단계까지, 조리 단계 또 최종 섭취하는 그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떤 그 기기라든가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그 거치면서 위해 요소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관리자가 위생관리의 중요성이라든가 식중독이 또 계절별로라든가 또 어떤 상황에서라든가 조건이 어떨 때에 습도가 높다든가 수분이 많다든가 또 온도가 높다든가 이런 거죠. 그런 조건, 환경적인 관계에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발생 현황과 또 어떤 또 식품을 중심으로 많이 식중독이 발생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발생 현황, 원인, 대책을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식품이나 음식물 취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든지 아니면 아파트마다는 그 중량제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자연적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처리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원래의 원재료를 가능하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가식부유를 높이지 않은 그런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도 그 종량제라든가 무게를 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라면은 식생활 관리의 그 단계별인 위생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조리 단계에서는 가스, 전기를 관리할 수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다든가 재활용, 매립, 소각의 단계를 잘 알고 식생활 관리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그 4장에서는 이런 식생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실제 이번 이제 오늘 3교시랑 좀 4시간 동안은 식품 위생 관리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해습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습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경우도 많을 테고, 저 역시도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을 아주 많이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들도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라든가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를 편의점을 간다 할지라도 이 해썹 마크가 인증 마크가 붙어져 있으면은 이건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런 해썹 시스템을 적용했는 이런 식품을 선택을 한다든가, 또 영양사로 갔을 때 단체급식에서의 어떤 해썹을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또 좀 중복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식생활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먼저 위생관리가 나오죠. 보면은 이제 먼저 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정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식품위생법
제1장 1조에 딱 정의가 나옵니다만,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단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처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표시가 될 것이고, 그죠. 또 이 음식을 먹고 어떠한 것들에 뭐 아주 효능이 뭐 탁월하더라, 혈행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행을 치료한다 이래 되면은 뭐 과대 광고라든가 이런 게 표시사항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식품은 진짜 이런 어떤 모든 먹는 음식물을 말 음이라 하면 마실 음자죠. 식은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장 1조에서 정의되어지는 것들이고, 농산물, 임산물, 뭐 농산물은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거, 임산물은 산에서 나오는 거, 바다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과 축산가공품, 조리식품을 통틀어서 식품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가공품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가공을 하는 단계에서 GMP 시스템,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우수한 식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구, 뭐 시설, 설비다. 그게 바로 헬스하고 비슷한 그 건강기능식품에서의 GMP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헬스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이 대상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식품은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서 소매업장에 운반되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는데, 이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어떤 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식품 또 안전은 보면은 WHO에서 발표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원재료를 관리하고 보관 관리를 하고 조리 관리를 하고 위생 관리를 하는데, 원재료는 안전한 물과 원재료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보관은 안전한 온도, 냉장은 냉장 온도, 그죠? 뭐 10도, 0도에서 10도씨야. 또 뭐 냉동이라면은 마이너스, 물론 18도씨를 유지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 0도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뭐 냉장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을 한다든가, 조리 관리는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익은 음식은 또 완전히 익혀야지. 그 중심 온도, 뭐 심부 온도 이런 것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 온도 혹은 심부 온도라는 것들이 폐류인 경우에는 뭐 85도씨, 폐류는 85도씨에서 뭐 1분 이상 익혀야지 완전히 익게 되고, 보통 일반 조리식품은 75도씨에서 1분 이상을 익힐 때에 내부 중심 온도가 그렇게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리 관리에 대한 온도 관리도 해줘야 되겠고, 위생적인 관리, 다 토탈 해가지고 청결유지, 위생이면 씻고 닦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1차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제조 과정 또는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전한 원료라든가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1차적인 위생관리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1차적인 위생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 관리를 해서 결국은 안전한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식품 안전, 푸드 세이프티라는 얘기라고, 세이프티 푸드라고 그럴까요? 것이라 되겠고, 또 좀 전에 그 식품의 조건이라면 식품은 안전성을 띄워야 되고, 아마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번 더 리뷰한다고 생각하면은, 식품은 안전성과 건전성과 영양성과 기능성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식품에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되는 거, 건전성은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제조된 거, 뭐 만약에 동물이라든가 애완동물의 그 식품으로 제조된 것을 뭐 사람이 먹는다든가 이런 곤란하겠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 80년대 뭐 이쯤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식품으로서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하기 전에 70년대 8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던 사람들의 웃지 못할 그뭐 우프라고 그럽니까,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인데,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조금 싼 가격으로 이렇게 매장에 전시했는 제품을 가공되는 걸 가져와서 먹고 보니까 그게 뭐 동물 사료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건 동물 사료가 그건 사료가 되겠죠.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거. 영양성은 영양적으로 조화된 거, 고열량 저칼로리, 그죠? 그 다음에 고열량이라고 한다면, 영양이라고 한다면은 뭐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이 좀 골고루 잘 조화가 돼야 되겠고, 가능하면은 고지방으로를 해서 1g당 9칼로리가 나는 그런 열량은 좀 저칼로리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 기능성은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유용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안전성과 건전성과 영양성과 기능성을 북돋아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유통 경로는 재배, 채취, 어획, 양식 사유 이렇게 해서 농산물,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건 수산물과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이런 1차 산물들이 해외에 수입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1차 산물들이 제조업체로 가서 가공이라든가 또 소분, 작은 크기로 나누는 거, 포장, 배송의 제조업체로 가서 가공품이 소매업에 판매가 된다든가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1차 산물이 바로 판매가 직접 될 수 있겠고, 이러하게 가공 과정을 거치든지 원물로서 가든지 간에 이것이 소비자에게 갔을 때에 이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 안전을 위한 각종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시설 기준이라든가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내수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로서 바닥이라든가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진 벽면은 수세가 가능해야 된다, 물 청소가 가능해야 된다, 또 환기가 잘 돼야 된다, 통풍이 잘 돼야 된다, 또 벌레 곰팡이가 안 생기는 페인트인 항균성 페인트, 항곰팡이성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들은 시행규칙 같은 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위생적인 취급사항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준수를 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보면은 이제 이건 우리 책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했는데, 식품 위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는 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수단이고, 위생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품위생은 식품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진시키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식품위생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합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명사로서 햇섭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햇섭을 실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햇섭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식품을 관리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한다면은 그거는 햇섭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식품 위생 관리는 이역이 준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햇섭을 이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위해한 거, 해가 되는 것을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위해가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위해한가, 물리적으로 위해한가, 화학적으로 위해한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중요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 어떤 시점에서만 중요하게, 만약 가열을 하는데 온도를 100도씨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하면은 어떤 식품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미생물이 있는데,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데에 이 온도에서 시간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그 위해 요소를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햇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체계화된 식품위생 관리 기법이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쭉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요소는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적인 거 있겠죠. 그래서 식품위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식품은 존재가 불가하겠죠. 그렇지만 제거를 한다든가 최소화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것이 식품위생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제어하는 요소로서는 과학과 기술이 어떤 한계가 있고 경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성을 이렇게 다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위생관리는 위해 요소로 작용하는 원인과 물질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쌀을 보관을 함에 있어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여름에 쌀을
그냥 이렇게 그 통에다가 밀폐된 공기에다 넣어놨을 때 제습작용도 없이 넣어놓으면은 저희들 어릴 때는 여름 되면 항상 그 쌀에 붉은 곰팡이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열심히 어머니가 깨끗이 씻어가 밥을 이렇게 지어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곰팡이 안에는 그 아프라톡신 B1과 같은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독소와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럼 온도 관리를 냉장에 넣는다든가 온도 관리가 안 되면은 습도 관리를 수분 관리를 뭐 14% 이하로 한다든가 하면 곰팡이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수분 활성도가 낮고 수분 함유량이 낮고 이래 되면은 곰팡이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해가지고 번식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어떤 그 작용하는 원인을 알고 그 물질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이 식품위생의 그 관리입니다. 그래서 해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여기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이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세 위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화학적인 것은 뭐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험 성적표로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인 CCP는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HACCP가 되겠죠. 그리고 세잘드 어널리시스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중요 관리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책에도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왜 그러면 필요한가 했을 때에 효과적인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식품에 의한 질병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감수성이 높은 인구가 증가된다. 노년층이 두꺼워진다든가 만성질환자가 많아진다든가 식품 오염의 기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뭐 단체 급식을 한다든가 외식 산업이 거대하게 발전함으로 해서 이렇게 오염되는 기회가 증가되고 국제 간의 교육이 증가되고 오염된 수입 식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안전의 소비자 인식에 대한 증가가 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서로 이런 그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 증가가 된다면은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먹어야 된다. 어떤 식품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식품은 어떠한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안전에 대한 관리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벤조피렌 검출량이 나왔는데 생선이라든가 분유의 의류는 2마이크론 그램 이하, 그 다음에 마이크로 100만 분의 1이죠. 그죠? 분유는 1마이크로그램 이하인데 우동에는 이렇게 오히려 함유량이 많게 설정되는데 우유에 들어가는 뭐 가수의 가수 부시와 같은 것들을 로스팅할 때에 발생되는 거라든가 배려와 같은 거 특히나 이 단백질 식품을이나 또 이렇게 탄수화물 식품들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볶아낸다든가 할 적에는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벤조피렌은 특히나 유지류 같은 거 참기름, 들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볶을 때 발생한다 해가지고 참기름, 들기름의 볶음 온도 많이 높이 볶으면 사실 추출량이 많아져요. 차규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차규량이 좀 적더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여라 해가지고 온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160에서 180도씨 이하로 낮춰라. 보통은 참기름을 볶음 소체 온도는 뭐 220도, 23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곡물의 온도 한 200도, 210도 이상 돼가지고 막 연기가 막 납니다. 그럼 거기 벤조펜이 나와요. 나오지 말게 하라는. 이거는 결국은 이 자가품질 검사를 할 적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시험 성적표를 자가품질 검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결국 안전한 식품을 나는 생산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정순환이 되겠죠. 이런 보시고. 제가 지금 말이 되게 빨라지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분량을 좀 많이 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언제 또 다시 기회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애들이 이제 누워있잖아요. 여기 뭐 한라병원가 되어 있는데, 뭐 제주도인가 모르겠는데, 애들이 집단적으로, 여기 뭐 단체급식 같은 데에서 뭐 어떤 하나의 식품이, 오염이 됐다든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어떤 뭐 병원성 대장균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다. 회초밥을 먹었다. 뭐 물론 단체급식에는 회초밥 같은 거 안 나오지만 생채 같은 거, 샐러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영양사들이 기피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메뉴 중에 하나가 샐러드입니다. 그건 뭐 그냥 상온에 노출돼서 빨리 번식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균들이
그래서 익히고 볶고 그렇게 먹게 되죠. 우리가 숙체, 생채보다는 숙체를 먹게 되고 뭐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김치 같은 것도 완전 식중독이 나타나면 김치 당분간 안 나가다가 나중에는 볶은 김치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품 오염의 기회가 증가가 되다 보고 이건 또 우동에서 여기 직계원래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게 왜 나왔냐? 면을 이제 그 성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형하고 용출돼가지고 익히고 포장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런 들어갔는 것 같아요. 포장하는 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식품사고, 인물사고가 난다든가 하면은 이거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이 중간중간에 엄격하게 이제 물리적인 위해라든가 이거는 어떤 거 물리적인 위해죠. 물리적으로 그 어떤 그 해충과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 그럼 작업장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이 해석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8조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라든가 인정기준은 뭐 식품위생법 축산물 안전관리 인정기준은 고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보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 해썹을 왜 그러면은 이거 이제 왜 해썹 개발을 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게는 미 우주항공국이에요. 그래서 50년대에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서 우주식품을 개발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 우주 비행 조종사들이 여기 올라갔는데 가서 먹는 음식들이 식품들이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개발했는 것들이 바로 해썹이라는 겁니다. 60년대 우주식 개발에 사용된 방법이 미국에서 GMP로 적용으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걸로 적용이 되고 이거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인정받아야지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73년에는 FDA에서 저산성 통조림 저주 해석 개념을 적용을 하고 왜냐하면 산성 통조림은 뭐 통조림도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생물이 좀 덜 발생하는데 저산성은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NAC, MCF라는 그죠 국제미생물위원회에서 해석 실현식을 제시를 하고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해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식품안전의 대명사라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석이 되죠. 이것도 아마 그 작물을 생산함에서 가지고 안전한 어떤 그 관리를 하고 있다. 토양에 대한 어떤 흙에 대한 중금속이라든가 뭐 비료, 잔류농약 이런 거 다 검사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 해썹을 왜 가공되는 원료로서 공급을 하는 업체라면은 농산물 공급 업체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토양 뭐 작물에 대한 걸 실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양도 안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부터가 쭉 이렇게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관리가 되니까 식품위생법 32조 2항에서 법적 근거를 신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를 제정을 하고 뭐 의무품맥 1차, 2차, 3차, 4차 1차는 어묵류, 냉동, 뭐 냉동 수산, 그 다음 빙가류, 비가열 음료, 레트르트, 배추김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서 정기검사, 그 다음에 14년 의무종목 지정을 해버려요. 어육 소세지, 과자, 2차 의무종목. 근데 2015년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원료 검사, 원료 검수를 할 때 검사를 안 했는 거, 작업장 세척 소독 실시를 잘 안 했는 거, 지하수를 쓰는데 살균 소독을 안 했는 경우, CCP 관리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되겠죠. 인정제를 재심사를 하고 위생안전에 취약한 순대 떡볶이, 떡 알가공품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적용을 이제 하게끔 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 다 됐네, 그죠? 제가 나중에 가서는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썹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저 앞쪽 부분에서 이번 12주차 앞쪽 부분에서 보면은 신선한 생선에서 나는 그뭐 주성분의 냄새 그 다음에 비린내의 주성분이 이제 이렇게 신선한 생선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부패가 시작되면서 나는 비린 생선에서 나는 냄새도 있어요.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민물 생선에서 나는 약간 흙냄새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놔둔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적어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 쪽지로 내주시고 공지를 하겠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 그 추석 때에 그 수업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12월 10일 이후가 지정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뭐 17일이든가 뭐 하여튼 그런 제가 모르겠네 잠깐만요. 제가 날짜를 한번 볼게요. 이거 그러다 보면은 방학이 너무 늦어지고 제가 성적 내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12월 17일 날 시험을 여러분들하고 치게 되면은 거의 뭐 성적 내는데 제가 힘이 드니까 아예 그냥 중간고사 아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추석 때에 시험 추석 때 수업 안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을 미리 아마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위생사 시험에 대비해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탑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로서 수업을 한 주 한 걸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 올려서 마지막 12월 10일 날 강의하는 거는 없고 그날 제가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학사 일정이 맞을 것 같으니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일단 먼저 제가 아나운스먼트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